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왜 무더운 여름밤 잠이 오지 않나요? 그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찾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네요. K장의 검은 밤은 늘 추우니까요. 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죠. K장의 검은 밤 속으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윤희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지만 괴담 등에 나오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었는데 이날 이후로는 조금은 믿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부에선 항상 시험 기간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위치가 교회의 옥상에 설치된 다락방 같은 곳이었어요. 잠깐 다락방 구조를 설명해 드린다면 직사각형에 마주보는 두 면엔 창문이 2개씩 있고 창문이 있는 한 면엔 입구문이 그리고 다른 한 면엔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뚜껑을 닫아놓고 책상 삼아 공부를 했기에 항상 입구문을 등지고 있었어요. 다른 언니들은 좌식 책상에 앉아 바닥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시기였는데 그날도 역시 똑같은 식으로 공부를 했고 저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폰 음악 소리를 뚫고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가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평소라면 분명 뒤돌아봤을 텐데 그냥 못 들은 척 책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언니가 아니 왜 그러세요? 여긴 저희 자리예요.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여자는 계속해서 나가! 나가! 여긴 내 자리야! 당장 나가!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탁!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뒤돌아서 언니, 그 여자 누구예요? 라고 물었는데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나 이어폰 끼고 있었지. 저는 귀가 안 좋아서 음악도 좀 크게 듣는 편인데 갑자기 뭔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설마 하고 다시 이어폰을 뽑고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언니가 어? 무슨 말이야? 여기 다들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 야, 왜 그래? 야, 무섭다. 장난 그만 쳐. 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 그 여자 목소리는 뒤에서가 아니라 꼭 제 귀 옆에서 소리를 내는 것 같이 아주 생생하게 들렸어요. 나가! 라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거의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전 고등학생이었고 여름방학 중이었죠. 그 당시 저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렇게 살고 있었고 좀 오래된 빌라 2층에 거주 중이었죠. 현관을 들러서면 좌측엔 부엌, 우측엔 거실, 그리고 현관에 마주한 제 방,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더워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다 겨우 선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바로 머리맡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또각, 또각. 그땐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가나 보네 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잠이 들 무렵에 생각해보니 그 소리가 저희 집 부엌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아무리 노후된 빌라여도 그 구두 소리는 계단을 지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강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 생각을 들다가 몸을 천천히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가위에 눌린 겁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또각또각 하던 소리는 왜 전쟁 영화 보면 전사들이 우르르 나갈 때 나는 발소리들, 그런 소리로 바뀌었어요. 전 그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TV에서만 보던 가위에 눌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고 머리는 백지가 되어갔죠. 그러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림과 동시에 발소리도 멎었고요. 이제 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눈을 살짝 뜨려고 노력했죠. 제 방문 기준으론 좌측엔 책상, 우측엔 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아이들이 신는 구두가 보이는 겁니다. 빨간색 구두. 그때 든 생각은 우리 집에 아이는 없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가위가 풀렸습니다. 너무 놀라 눈을 뜨니 그때 시간이 2시 40분쯤? 잠든 지는 겨우 30여 분. 그 사이에 너무 소름이 끼쳐서 결국 그날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그날이 잊혀질 때쯤 친구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그날 친구랑 신나게 RPG 게임을 하고 있을 무렵 친구가 갑자기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온다 라고 해서 그래라 하고 말았죠. 근데 갑자기 등 뒤로 스스스 하는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있으니까 뭐 별일이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다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리 기다려도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마음에 화장실로 가서 문을 두드리니 대답도 없고 화장실 불도 꺼져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자버리자 라면서 방으로 가려는 찰나 친구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당시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책을 자주 하셔서 문을 잠궈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너무 놀라서 야, 너 화장실 간다며 어디 갔다 왔냐?
라고 하니까 글쎄 이 친구가 야, 뭔 소리야? 내가 마트 갔다 온댔지 언제 화장실 갔다 온다고 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닌데? 너 화장실 가는 거 봤는데? 야, 너 이제 헛개 보이냐? 그때의 그 찝찝한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러다가 드라마, 영화 등을 친구랑 함께 보다가 새벽 1시쯤 케이블에서 하던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때 또다시 또각 그날의 발소리가 다시 들리는 겁니다. 친구도 놀라서 같이 일어나려는 순간 저희 둘 다 가위에 눌리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그 빨간 구두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기절 직전에 친구도 마찬가지로 실신하기 직전이었고 그저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라는 호통소리가 들렸고 가위가 풀린과 동시에 저랑 친구는 그냥 기절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안아주곤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저도 안 되겠다 싶어 할머니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표정이 안 좋아지셔선 어딘가를 나가셨습니다. 괜히 얘기했나 싶었고 그땐 그저 인터넷으로 가위 안 눌리는 법 같은 걸 찾고 있었죠. 그 와중에 베개 밑에 칼을 놓고 자면 효과가 좋다라는 말을 보곤 집에서 안 쓰는 칼을 수건으로 동동 싸서 베개 밑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복주머니 비슷한 거였죠. 그걸 열어보니 부적이 들어있었고 그 주머니를 제 방문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두 소리도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날이 폭염주의보라는 걸 잊고서 이불을 뒤집어 쓰곤 칼이 든 베개를 베고 눈을 감았죠. 그러다가 우다다다다다 하는 발소리가 끝날 무렵 누군가가 제 방문을 하고 치는 소리가 난 겁니다. 아마도 부적의 효과인 건지 몇 번 더 쾅쾅쾅 하더니 그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편하게 잠든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구두 소리는 며칠간 더 났고 더 이상 빨간 구두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온갖 사건 사고는 다 보고 다녔습니다. 차에 깔린 채 끌려간 남학생, 덤프트럭에 치여 죽은 여학생, 전기에 감전된 아저씨, 옥상에서 떨어진 아줌마 등 그때 그 빨간 구두 귀신이 절 데리러 가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사건을 일으키는 건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본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은 전부 중상이나 사망이었습니다. 특히 그 빌라를 이사하기 직전까지 말이죠. 심지어 빌라 근처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고 당시 학교에선 봉사기간이라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 어린이집으로 봉사를 하러 갔고 아이들을 간식 시간에 먹여주고 있던 와중에 어떤 아이의 목에 간식이 걸려버린 겁니다. 다급하게 선생님네가 원장님을 불렀고 119에 신고도 했죠. 다행히도 응급처치로 아이는 살았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사건들과도 끝인가 싶더니 이사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그 빨간 구두와 마주쳤습니다. 그 빨간 구두는 나를 향해 바라보듯이 서 있다가 문 밖으로 천천히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위라든지 사고가 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보지는 못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생생한 가위의 기억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열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26살입니다. 지금은 가위에 눌리지 않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많이 눌렸어요. 가위에 눌리면 항상 같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며 미친 듯이 웃는 여자 목소리를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인 새빨간 여자를 봅니다. 이건 그 여자를 세 번째로 봤을 때의 이야기예요. 저는 고3 실기를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보통 예체능을 하는 아이들은 야자를 하지 않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 성격상 그걸 용납하지 못하셔서 꾸역꾸역 야자를 했습니다. 10시에 야자가 끝나고 학원까지 다녀오면 밤 1시, 늦으면 2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학원 선생님이 아프셔서 야자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모처럼 일찍 집에 와서 좀 놀다가 자려고 했는데 씻고 나와서 잠깐 누워 있자는 게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저희 분단 맨 앞자리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 두 번째 분단 맨 앞자리에 말이죠. 뭐야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 둘, 다른 아이들도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들 기분 나쁘다는 듯이 그 자리만 피해서 앉더라고요. 심지어 원래 주인인 그 아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앉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뒷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모두 그쪽을 쳐다봤어요. 저도 봤죠. 꿈속에선 모두 하복을 입고 있었는데 온몸이 새빨간 여자가 하복도 아닌 춘추복을 입고 비정상적으로 긴 팔을 질질 끌면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피인지 뭔지 모를 빨간 액체가 흥건히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신경도 안 쓰고 다시 앞을 보는 거예요. 저만 놀라서 넘어졌어요. 다시 자리에 앉으려는데 그 여자가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당황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가위에 눌렸을 때 들렸던 그 목소리로 웃으면서 넌 저기 앉아 라고 했습니다.
그 긴 팔이 아이들 머리를 치면서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데 손으로 가리킨 곳은 아까 그 국화꽃이 놓여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굳어 있었어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빨리 앉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저기 앉아! 저기 앉으란 말이야! 저기 앉아! 눈치는 보이지만 앉기는 싫었고 너무 무서워서 전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복도로 나오니까 다른 아이들이 전부 그 여자처럼 새빨간 액체를 묻힌 채 가만히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이 작고 코와 입이 붙어있는 것처럼 생겨서는 그 작은 눈으로 절 쳐다봤어요.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다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도 다 똑같았어요. 전 너무 놀라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계단이며 복도며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전 안 보이길래 나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달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샌가 학교 앞 버스 정류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을 보면서 안심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을요. 그 여자 손에는 국화꽃이 들려 있었고 제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멈춰서자 마치 연체동물처럼 팔을 흐느적거리면서 국화꽃을 저에게 건네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보니까 막상 10분 정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간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엔 수준별 맞춤 학습이라고 수학과 영어는 성적별로 나눠서 다른 반에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간 곳은 저희 반은 아니었지만 수학을 들으러 간 그 교실 2분단 맨 앞자리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그 자리의 주인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무언가의 괴롭힘이나 장난인 줄 알았는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였다고 옆 학교에까지 소문이 쫙 나 있었습니다. 꿈에서 나온 그 여자와 관련이 있던 걸까요? 그 국화꽃을 제가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김미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주로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그림 작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100%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때는 제가 대학 때 겪었었던 일인데 지금 제가 40대 후반이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장소는 제가 나온 홍대 뒷문 쪽으로 내려와 도로를 건너면 그러니까 창천동 쪽으로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진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엔 그 뒷문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라 하기엔 좀 작고 빌라라고 하기엔 좀 큰 그런 건물이었어요. 여튼 입구 쪽에서 제일 가까운 첫 번째 1층 집. 그 1층 집 바깥으로 창문이 나 있는 방을 하나 빌려 자취를 할 때입니다. 처음 방을 하나 계약하고 나머지 2방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고 얼마 안 있다 안방과 작은 방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방엔 중년 남자분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좀 꺼림직해서 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근처 어디 대학 교수님이라면서
믿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렸죠. 그리고 작은 방엔 주인 아주머니 조카들에게 공부하라고 내준 방 같은데 뭐 가끔 와서 게임하고 노는 그런 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전 학기 중에 같은 과 찐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요. 그때는 겁도 없고 멋모르던 대학 시절이라 그 집 안방과 작은 방에 누가 있던 부딪힐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럭저럭 그냥 잘 지냈습니다. 봄인가? 여튼 제가 혼자 며칠 밤샘 작업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낮잠을 자던 때입니다. 그때 20대 때 종종 걸렸던 가위라는 걸 눌렸어요. 종종 가위에 눌렸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치면서 손가락이건 발가락이던 딱 움직이며 깨는 나름 노하우를 습득했던지라 그걸 반복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무리 하나 둘 셋이라고 외쳐도 몸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씨름하다가 제가 누워있는 그 방 천장으로 제가 제 자신을 공중에서 바라보는 지경까지 됐어요. 천장에 떠있는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 누가 집 대문 열쇠로 딸깍 하고 여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여전히 공중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누군가 제 방에 들어오는 느낌이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외치는 순간 눈부터 탁 하고 떠졌어요. 근데 제가 누워있던 발치에 그 시절 안증뱅이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너머에 남자 상체가 그대로 앉은 채로 저와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적인 찰나에 남자다. 뭐지? 라면서 인지하는 동시에 그 앉은 자세 정면 남자가 제 눈앞에서 스르르 하고 사라졌습니다. 난 이게 분명 뭔가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다시 눈을 감고 내가 허상을 본 건가? 아닌데 분명 남자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한동안 정말 소름 끼쳤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지금도 전 그게 분명 눈을 뜬 이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확신합니다. 그것도 대낮에 귀신, 그러니까 그 남자를 목격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한 달여쯤 지난 시간 그때가 방학이라 전 일찍 시골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시기였습니다. 제 방에 같이 지내던 친구가 그 기간에 제 방에 거주 중이었고요. 그 친구가 대뜸 야, 너 안방 사는 그 교수라는 사람 알아?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전 아니?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주인 아줌마가 무슨 소개로 데려온 사람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제 친구가 야, 너 없는 동안 이 집에 경찰 왔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찾아온 그 경찰들은 그 교수라는 중년 남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대요. 그런데 경찰이 얘기한 그 남자의 행적은 정말 충격 그 자체더군요. 그 교수라고 하는 남자는 어떤 유부녀하고 바람이 났었대요. 그런데 그 유부녀의 아이가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인 범인, 그러니까 용의자로 지목된 그 살인자는 저와 같은 집을 쓰고 있었던 그 남자 교수였고요. 그 유부녀의 아이를 비닐을 이용해서 목을 조르고 덮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경찰분이 뭔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남자가 안방을 들어갈 때 집안 출입문을 이용하지 않고 창문으로 집을 드나들었대요. 정말 이상하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작년 겨울이 생각났어요. 작년 겨울 제 방문을 가며 두들기며 저기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하자. 라면서 말을 걸었던 그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니, 괜찮아요. 라면서 방문은 안 열어줬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때부터 정말 난 정말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살았네 라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 그 친구도 저도 악몽처럼 변한 그 집에서 나와 다른 집을 구했어요. 귀신도 보고 살인자랑 같은 집에서 살았으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 돋아요. 저기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하자.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통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02년 12월, 당시 저는 전역을 2개월 정도 앞둔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군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말년 병장은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초소 근무나 불침번 근무도 빠지죠. 너무 심심해서 그냥 군부대 이곳저곳 어슬렁거리거나 주임 원사님 같은 분과 이런저런 농담이나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쯤 너무 잠이 오지 않아서 담배 한 대 피우러 막사 앞에 나왔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통신 근무를 하는 후임들이 생각났습니다. 통신 근무는 어떤 비상이 생길지 모르니 24시간 전화를 받는 근무입니다. 각 초소나 부대를 연결해서 비상 상황을 통신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른 부대는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통신 근무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근무자 외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잠도 오지 않으니 한 1시간 정도 옆에서 같이 농담이나 주고받다가 들어가려고 통신 근무지로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역시 후임 김상병이 졸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상병되더니 빠져가지고 야, 너 지금 근무 선지 얼마나 됐다고 조냐? 상병 죄송합니다. 김상병은 상병단 지 한 달 정도 된 싱싱한 일꾼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임이기도 했고요. 저는 낄낄거리며 괜찮다고 말하고 같이 통신 근무를 섰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삐 하는 비프음이 울렸습니다. 통신보안 7대대 상병 김입니다. 어디로 연결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김상병의 절도 있는 대답과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김상병 많이 컸네. 이제 그 어리버리 안 보이는데? 김상병은 쑥스러운 듯이 저도 이제 많이 컸지 말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저는 김상병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김상병아, 나 전역하기 전에 딱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나 통신 근무 한번 해보고 싶어. 딱 30분만 전화 내가 받으면 안 되냐? 네? 아, 그건 안 되지 말입니다. 통신 장교한테 저 진짜 혼납니다. 일 커지면 저 군기교육대 갈지도 몰라요. 야, 내가 몰라서 그러냐? 그러니까 딱 30분. 아니, 딱 20분만. 딱 20분만 내가 전화 받아볼게. 그리고 지금 시간이면 거의 전화도 안 올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알았어. 너 그렇게 불안하면 라면 하나 끓여와. 딱 네가 라면 끓여오는 그 시간만 딱 거기까지만 할게. 이건 괜찮지? 진짜 안 되는데. 그럼 딱 5분만입니다. 5분 내로 라면 들고 바로 오겠습니다. 정말 딱 그 시간까지만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사실 근무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허락 없이 교대를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제가 그땐 무슨 객기로 그랬는지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더군요. 김상병은 저에게 간단하게 통신 근무 수칙을 알려주었고 뭐 그래도 짬밥이 있어서 그랬는지 근무 내용은 생각외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침 삐 하는 비프음이 울렸고 제가 실전으로 통신 연결을 해봤습니다. 김상병은 가르쳐준 대로 하는 저를 보고 조금 마음이 놓였는지 그럼 저 5분 내로 오겠습니다. 절대 아무거나 만지지 마세요. 정말 전화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여튼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김상병님 후딱 갔다 오십시오. 저는 농을 던지면서 김상병을 밖으로 보냈습니다. 김상병이 나가자 통신반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조금 오싹해지기도 했고 너무 조용해서 좀 무섭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통신 기계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비프음이 울리길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비프음이 울린 곳은 3-2 초소였습니다. 초소는 부대 안에 보초를 서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마다 1-1, 1-2, 2-1 이렇게 번호로 초소 지역을 표시해둡니다. 3-2 초소? 어디지? 탄약고 근처인가? 통신보안 통신방 병장 입니다. 어디로 연결해드릴까요? 통신보안 어디로 연결해드릴까요?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뭐야, 왜 끊어? 저는 뭐라고 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는 3-2 초소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일단 수화기를 내려놓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근무를 섰죠. 또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때 또 3-2 초소였습니다. 통신보안 통신방 병장 입니다. 어디로 연결해드릴까요?
아이씨,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좀 화가 나서 통신보안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어디로 연결해 드릴까요? 저는 진짜 열이 받았습니다. 장난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중대는 불침번 근무만 하기 때문에 분명 저희 중대는 아닐 거고 몇 중대가 3-2-에서 근무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김상병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약이 올라서 3-2 초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더군요. 통신보안, 통신반 병장 입니다. 몇 중대입니까? 아, 너 이 새끼가. 야, 너 몇 중대냐고! 다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잘 걸렸다. 내일 아침에 딱 기다려라. 저는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3-2 초소에서 비 하고 비프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왜 대답을 안 하는지 따져야 하는데 뭔가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고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웅얼거리는 소리, 그건 분명히 제가 전화를 받을지 말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뒤에 있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저는 너무 놀라 자빠졌죠. 김상병이었습니다. 아, 나 병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왜 전화 안 받으십니까? 야, 김상병, 아, 그게 아니라, 아, 이것 좀 봐. 3-2 초소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좀 이상해. 저는 3-2 초소에서 비프음이 울리는 통신기계를 가리키며 김상병에게 말했습니다. 김상병은 통신기계를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벨소리를 꺼버렸습니다. 아, 이래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많이 놀라셨지 말입니다, 이 병장님. 야, 뭐야, 너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뭐 대답을 안 하는 초소죠. 김상병은 저의 상기된 얼굴을 보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건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통신반에서도 3-2 초소에서 전화가 오는 거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3-2 초소는 근무자가 없거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3-2 초소는 탄약고 근처 안쪽에 있는 초소인데 거기는 근무지가 아닙니다. 초소만 있을 뿐이지 근무자는 없습니다. 아, 뭐야. 이해가 잘 안 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통신반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소문이 돌까봐 통신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너무 기가 차서 그냥 누군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고 김상병의 대답은 더욱 기가 찼습니다. 병장님, 거기는 통신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초소입니다. 저희 통신반에서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아무런 기계도 통신선도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상병의 대답에 그저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상병은 자신도 처음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서웠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젠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2 초소를 찾았습니다. 초소 안에 들어가 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더군요. 김상병의 말대로 통신기계, 통신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
전역할 때까지 통신반엔 가지 않았고 김상병의 부탁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그 웅얼거리는 소리, 그게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한 그 소리.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여섯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안정은님께서 제보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네이트판 사이트에서 소름 끼쳤던 일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라는 글에서 어떤 분이 올리신 내용인데 그 내용이 너무 소름 끼쳐서 제보해봐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친구네 고모가 학생 때 수련회 가서 생긴 일이었대. 왜 반에서 보면 좀 잘 못 어울리고 왕따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소외되는 애들 한두 명씩 있잖아. 근데 그 고모네 반에도 소외되는 애가 한 명이 있었대. 그 애가 수련회 가서도 못 어울리고 혼자 다니고 막 그랬나 봐. 친구 고모는 그 소외되는 애랑 같은 방이었대. 수련회 마지막 날 다들 잠이 들었고 그 방이 2층 침대로 되어 있었는데 고모가 2층에서 잤대. 그러다가 새벽에 잠이 와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소외됐다는 애가 고모를 내려다보고 있더래. 잠결에 뭔가 이상해서 뭐야? 왜 그래? 왜 앉아? 빨리 자. 라면서 어깨를 뒤로 밀쳤다나 봐. 그러니까 한 바퀴 핑 돌더니 다시 쳐다보더래.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또 밀치니까 핑그르 한 바퀴 또 돌고 쳐다보더래. 그래서 야, 너 무섭게 왜 그래? 무섭게 왜 그러냐고 소리쳐서 그 소리에 다른 애들도 시끄러웠는지 한 명, 두 명 깨서 결국 방에 불을 켰는데 그 소외됐다는 아이, 그 아이가 천장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한 거야.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 집, 방, 거실, 아니면 엘리베이터 혹은 사무실. 그대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그럴까? 검은 밤 그곳에서 혼자 잘 자요.